저도 어쨌든 불교 공부도 하면서 심리학도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 어, 그 책도, 심리학 책도 천착에 보고, 그래서 많은 분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생사해탈을 위한 수행자가 볼 때는 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조금 더 심리가 성장한다, 심리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루트를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많은 학자들, 많은 학파들의 그 말들에 이끌려서 심리학을 몇 년 공부해도 그 학파의 말에 끄달려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인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어, 이 심리치유의 과정과 저번에 컴플렉스 그리고 방어기제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어, 그 배를 타고 콤플렉스라는 바다로 항해를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빨리어는 찢다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단 불교 수행을 하든 심리학 공부를 하든 어, 서양 철학을 하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건생되어져 있다는 것을 통찰한 연후에야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도식적인 통찰로만 끝나면 사실 공부를 해도 발전이 없죠. 이게 존재의 실상이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것을 항상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또 했죠. 정보를 수용하고 불교에서 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속행, 자와나 그런데 속행하고 등록. 조사, 결정, 속행, 등록을 자세히 보려면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뭘 한다고요? 우리 여행보살님의 그 통찰을 빌려서 이걸 생각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생각?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걸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이 생각과 판단, 이것의
뿌리가 성향, 감정, 의지라고 했죠. 니체의 권력의 의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인가요? 생각도 안 나네. 그때 말한 의지들이 지금 이 층입니다. 그것의 뿌리가 믿음이라는. 그래서 불교에서 본다라면 판단을 육식이라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방어 기제의 현상의 칭이죠. 이것을 칠식이라 하고 콤플렉스라는 심리적 칭의입니다. 믿음은 팔식이라 하고 스키마라고 하는 것의 칭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죠. 오류. 뭐 병들다. 음. 오류가 생기는데 팔식의 층에 스키마가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요? 인지장애라고 하죠. 칠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뭐라고 할까요? 정서장애라고 하죠. 육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각, 판단, 말, 행동. 잠재 의식이 밖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행동이라고 했어요. 음, 거기에서 문제성이 행동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 그, 스님 뭐 심리학 책에서 그리 안 나오던데요? 오늘 제 강의는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병증, 그리고 상담 심리학에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심리병증과 치유 방법론들을 정리해 본다라면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파들의 이론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인간의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다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잘 정리해 놓고 나서 다른 심리학 책들을 보면 혼란스럽지 않게 독서가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어떤 한 명의 심리학 책을 보다 보면 에, 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다른 심리학 책도 보시면 독서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행동 장애가 있고 치유 방법이 있겠잖아요. 오늘은 이게 주제죠. 그리고 정서 장애에서 치유 방법, 인지 장애에서 치유 방법.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볼 거냐면은 정서 장애부터 볼 겁니다. 이게 콤플렉스, 동양으로 말하면 막 귀신 든 거죠. 그래서 막 철없는 심리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정서를 치유해 줘야 되죠. 정서를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울고 있을 때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하는데 충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좀 가라앉혀 놓고 나서 정신이 좀 돌아오면 그때 뭐 설득을 하든지 야단치지 하는 것이지,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꼭 끌어안아 주는 것이 바른 치유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보통 우리가 집단 무의식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모습. 음. 그 사랑의 모습의 3분의 1이 그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그 모습이 전부다라고 오해하는 통에 사랑이 왜곡되곤 하죠. 그 사랑하는 모습의 3분의 1이 끝없이 안아주는 겁니다. 굳이 두 가지로 한다면 첫 번째가 조건 없는 경청이죠. 조건 없는 경청과 그의 모든 이야기, 속내들을 수용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수용하고 난 다음에 따뜻한 공감이 필요하죠. 그래, 공감해요. 그런 거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 어떤 때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에,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 끝없이 안아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장애를 할게요. 인지치유 방법. 항상 그렇지 않은데 치유 방법이 일반적 순서가 정서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차근차근 설득해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행동 치료를 하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상황이 따라서, 예를 들어 뭐칼 들고 있는 강도가 뭐 급한 이제 상황인데 꼭 끌어안아주는 것이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뭐 행동치료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지치료하고 마지막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서를 안아주고 그다음 그 인지를 설득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장 정상적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방법론이므로 인지 치유를 할게요. 뭐 인지 치료 뭐 책들 많죠. 많지만 그리고 그 정신 분석도 인지 치료예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과정도 인지 치료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그 뭐 자유연상법 내지는 최면요법으로 해가지고 그 상처의 그 선행 사건을 수집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지만 현대의 인지치료의 어떤 경향성은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의 인지를 보고 스키마를 검색하고 스키마를 수정해주는 이렇게 단기 상담으로 어, 경향성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런 거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뭐 막 몇 달, 몇 년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스틱 그 운전할 때 스틱이라고 한다라면은 요즘에 바로바로 저 단기 상담으로 끝내는 것들 있죠. 오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있죠. 근데 스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오토를 하는 것과 스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오토 하는 것도 수준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 오토를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과정과 동일해요. 음. 그 과정은 뭐 길거나 짧거나 다를 수가 없죠. 뭐 10분 동안 상담을 끝내더라도 그 과정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인지장애는 에, 6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네. 첫 번째, 부적절한 정서 행동을 보는 거죠. 정서와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이게 고진멸도니까 사성리를 한다는 고성계를 보는 거예요. 증상을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부적절한 그 사람의 정서 상태와 뭐 말과 행동들, 적절히 못하는 것들을 봤을 때 치유하려면 이제 뭘 봐야겠어요? 근데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뭐 상상해봐요. 뭘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의 뿌린 두 번째 스키마를 정리해야 돼요. 음, 비합리적 신념을 통찰하고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비합리적 신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 상담에서는 선행 사건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어볼 수 있다라면 그런 비합리적 신념이 생기게 된 원인까지 한번 또 상담할 수도 있죠. 그럼 세 번째가 선행 사건을 검색해야죠. 이게 뭐 정신분석 과정이죠. 이것이 뭐 선행 사건에서 비합리적 심리가 생기고 그래서 부적절한 정서 행동이 나오는 이 메커니즘을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게 좋죠. 내 자신이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할 때 이게 파악이 안 되면 깊이 있는 치유가 힘들겠죠. 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네 번째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야죠. 그래야 인지치료라고 하죠. 바꿀 때 하는 걸 갖다가 심리학에서 네 번째 논박. 물론 이 용어들은 다 외국에서 해놓은 이론들을 이제 번역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용어로 바꿔도 괜찮아요.
근데 심리학 책에는, 인지학 책에는 보통 논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비합리적 신념을 깨뜨려주는 그러한 언어들이라는 거죠. 논박. 요즘에 논박의 신 있죠? 누구예요? 이재명 씨. 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못된 스키마를 검색하고 빠르게 논박해서 빠르게 상황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건 전 최고의 심리 치료사의 품격을 갖고 있다. 참 놀랐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스키마를 보고 논박을 해서 바로바로 사람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뭐 대단한 능력 보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비합리적 심리학 컨셉 보고 이제 어떻게 논박을 해야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면 여섯 번째, 적절한 정서, 행동으로 상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인지치료 과정 혹은 정신분석 과정이 이렇죠. 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도표를 좀 그려 놔야 우리들이 활용을 할 때 구조화가 되는 거죠. 이 도표를 항상 염두를 하고 누굴 설득할 때 그런 메커니즘으로 된다는 걸 알고 설득을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없이 안아줬어요. 끝없이 안아주고 설득도 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었어. 적당한 정성 나와. 근데 이것이 오늘은 되는데 내일 또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마약을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 내일 또 마약 가고 있잖아. 음. 우리 불교 공부처럼 같이 하신 분들, 탐욕 부리는 패턴과 성내는 어, 패턴이 고정되어 버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불교에서 뭐라고 했죠? 무슨 바람일? 다시 한번. 탐욕 부리는 패턴과 화를 내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굳어져 버렸어. 그것을 치유하는 불교의 바람일이 뭐죠? 응? 모르는 것처럼 있네. 지게바람일, 계율 지키는 거. 음, 공감들 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보시바라밀은 탐욕을 치유하고 인욕바라밀은 성냄을 치유하고 탐욕의 패턴과 인욕의 패턴이 굳어진 것들 치유하려면 지게바람, 계율을 어기에 말하라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어, 정서를 안아주고 인지까지 했어. 근데 그 패턴들이 있어서 뭐 탐욕 불었던 패턴들이나 화를 냈던 패턴들이 잘 스톱이 안 되는 거지. 그는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되어서 습관이 돼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를 이제 행동 치유의 테크닉으로 도와줘야지 이번에 세 번째의 사랑 방식이죠. 정서 치유가 첫 번째 사랑 방식이라면 인지 치유가 두 번째 사랑 방식. 그다음 세 번째, 묵은 때를 청소해주는 방법. 이거 세 번째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동적 조건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조건화.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수동적 조건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실험이 있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로프의 개 실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수동적 조건화라는 행동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행동 치료를 어떻게 한다라고 숙지하는 거죠. 이 이치를 갖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수동적 조건화. 어떤 개 한 마리가 있죠. 개 한 마리에게 밥을 줘요. 그러니까 밥을 막 먹죠. 그래 침이 나와요. 음. 또 다음 아침에 그 시간에 밥을 줘. 또 밥을 먹고 침이 나와. 음. 근데 그 다음 날은 밥을 주면서 정을 땡 쳐. 그러면은 밥이라는 그 첫 번째 조건과 땡이라는 그 소리가 조건화가 돼요. 그리고 다음 날로 또 밥을 주면서 땡 쳐. 근데 다음 날은 밥을 안 주고 땡만 쳐도 똑같이 침이 나와. 이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조건이 변했는데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이게 이제 비유는 작지만 활용도는 엄청난 것들이죠.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죠. 자, 예를 들게요. 사례, 고소공포증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 유년기나 전생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든 일, 죽을 막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그 힘든 일과 음, 높이 올라가면은 공포를 느끼는 일이 결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사건만 생기면 에, 몸이 마비가 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지. 예.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사건만 되면 이 사람은 죽을 맛이야.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건을 결합시킨다는 것이 높이 올라가는 상황을 좀 덜 위험한 것과 결합시키는 거야. 정말 덜 위험한 것과 점점 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요소들을 점점 더 추가시켜서 결국에는 고층 빌딩에서 올라가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점진적 둔감화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행동치료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활용시킬 수 있죠. 평상시에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 높은 빌딩에서 밑을 내려다 보이는 사진을 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이쪽 힘들지만은 사진 보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밖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는 또 훈련하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기.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낮은 빌딩, 옥상 올라가고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높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전진적 둔감화라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전지적으로 둔감화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방법만 들어버리면은 활용을 잘 못 시키는데 파블로프의 실험이라는 걸 잘 사유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이제 많은 상황에서 다른 것과 어, 응용을 시켜서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실험을 그걸 대상으로 고요히 명상에 들 필요가 있어요. 어. 자, 이 또 다른 예.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에다가 구토 유발 물질을 넣어가지고 마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시기. 그러면은 이 사람에는 술을 마셨는데 구토를 하는 나쁜 경험이 섞여버린다는 거죠. 그죠? 알코올이란 것과 안 좋은 조건이 결합돼서 구토를 한 경험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술 떠올리면은 힘들게 토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술 안 마시게 되는 이런 것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의 그런 이치죠. 아,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비유를 드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적절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뭐 알코올 중독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다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최면 공부를 할 때 그, 그 김영국 교수님이 그 시연하는 걸 보면 알코올 중독자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최면 상태에 넣은 다음에 술을 떠올리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시궁창 물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또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최면 상태에서 마시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깨어나면 이제 술을 생각하면 시궁창이 생각이 나서 술 안 마시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파블로프의 실험의 그런 이치들이에요. 사례는 많은 것 같지만 이치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 하나하나를 잘 사유를 통찰을 하시면 이제 많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롤 모델. 예전에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지자보살님이 이제 글을 쓰신 분이라 하니까 글을 잘 쓰려면 어떡해요? 라고 내가 부탁을 했더니 스님 그러면은 스님이 글을 볼 때 너무나 감동적이고 존경만 할 만한 어떤 그 작가가 있으면은 그분을 롤 모델로 계속 그 책을 한번 보세요라고 조언을 해서 저는 그때 어, 심리 에세이 작가인 김연경 씨 글을 참 좋아해서 음, 그분 책을 하루에 15분씩 한 4년, 5년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 남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보다 글솜씨가 이만큼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글을 그러면 내 글쓰기 실력이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롤 모델을 항상 더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점점 내 글과 그 분의 글이 이제 같이 겹쳐져 버리면 실력이 더 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파블로프의 개실험의 효과가 또 같죠. 관찰학습 이런 것들이 다 파블로프의 개실험. 네. 그리고 뭐 맹작, 맹모, 삼천지교가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맹자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것. 그런 거 다 파블로프에게 실험은 이치죠. 그렇게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 사례만 암기하면 별 필요가 없어요. 이 메커니즘 알아야지 자기가 됐든 남이 됐든 그가 힘들 때 실제적인 변화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음. 두 번째, 능동적 조건화는 스키너의 상자 실험. 이 실험은 스키너라는 심리학자죠. 실험한 건데 상자에다가 쥐를 넣어놓죠. 그리고 어떤 버튼을 우연히 누르게 되면 음식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그 버튼을 한 번 누를 때 시간이 걸렸는데 그 누르니까 음식이 나온다라는 게 조건화가 되니까 배고플 때마다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능동적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한 이치로서 이제 행동 치료를 합니다. 그게 보상과 처벌이라는 겁니다. 보상과 처벌. 예, 예일, 커피 쿠폰. 커피 마셔요. 얘는 뭐 저기 이런 종이를 주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가려면 다른 데서도 그 쿠폰 받으려고 몇 개만 더 찍어지면 또 공짜로 한 장 준다니까 쿠폰 받으려고 또 가잖아요. 그래서 저곳을 가면 조금 더 이익되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그 카페로 가는 행동을 만들죠. 그래서 커피 쿠폰 같은 것, 그걸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이로 본다라면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길을 하면 에, 숙제만 안 하면 나는 화장 청소한다 해서 화장 청소는 무척 혐오스러운 그런 것이니까 하기 싫으니 이제 내가 숙제를 안 할까라고 하다가 화장실 생각이 나니까 해야지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처벌이라고 하죠. 그 어떤 큰 돌이 있어 조각한다라면 그것이 다 그 보상과 처벌이 아닌가 싶어요. 음. 큰 돌을 어떠한 사람을 조각을 한다라면은 놔두고 떼어내고 떼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생기고 또 사자가 생기고 코끼리가 생기고 그 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는 부모나 주위의 선생님이나 주위의 어른들이 어떻게 보상과 처벌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조각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미성숙하면 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돼. 근데 대통령이 그 반응이 굉장히 미숙해.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일들이 있을 때, 외교적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일지라도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걸 봤어. 그럼 그걸 보고 저러면 좋고 저러면 좋지 않구나라는 그 조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의 말과 행동이
국민 전체,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들 교육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너무 철없는 대통령이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또 이번에 우리가 복이 많아서 그런 성숙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기쁜 것이 청소년들이 이제 좀 바르게 자라겠구나. 그런 안도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처벌을 어떤 똑같은 A라는 사람도 두 사람이 접하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는 A라는 사람 어떤 성격인데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또 어떤 성격, 또 성격이 또 달라져요. 왜? 두 사람이 다 보상과 처벌이 다르니까. 웬만한 사람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면 바로 처벌을 하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보상을 주고 웃어주고 화기애애하고 그렇게만 몇 번 만나도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조직에 성숙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상과 처벌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맑고 향기로워져 버려요. 예. 그래서 꼭 뭐 심리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인품이 되어져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다 건강해져 버려요. 말 행동들이. 음, 그런 게 있죠. 이 보상이 불교에서는 정진, 위례안에서 선법을 증장시키는 방법이죠. 선법을 증장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처벌이 불선법을 소멸시키는. 능동주 조건화 이것 자체가 불교의 위리야, 정진의 내용입니다. 내가 정진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가 다 맑고 향기롭게, 지혜롭게 다 변하는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이제 오이디피스 콤플렉스부터 하나씩 분석해 갈 텐데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준비 운동 한 건데 스키마 콤플렉스 이제 그 콤플렉스는 아마 사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스키마 그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어떤 자 이거죠. 이게 컴플렉스를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방어 기제와 스키마를 사유 통찰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음. 콤플렉스라고 하는 걸 찾아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 스- 방어 기제로 드러나고 스키마로 신념이 되어져 있죠. 그것을 우리 어떤 콤플렉스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지칭하려면은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선생님, 누구의 시민이라고 그를 지칭해야지. 그를 따로 지칭하려면 애매하죠? 응? 뭐 누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를 따로 지칭하려면 조건생된 것을 따로 이야기하려면은 어렵죠. 내면의 이제 콤플렉스가 그러하죠. 이제 그의 방어 기제와 그의 스키마를 봄으로써 그 콤플렉스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콤플렉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이 방어 기제와 그리고 스키마와 그리고 이것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법화경을 지금 같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무량극저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뭐 무담바라 만수사가 막 떨을 수가 있어요. 법하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웃음 코드.
보통 그 방어 기제랑 어떤 좀 정서 장애가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 방어 기제와 네, 정서장애.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저 사람이 되게 지금 혼란스럽고 좀 평상시 같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행동도 저렇게 어, 뭐 안 좋게 뭐 한다던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 음, 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 게 지금 안아줘야 되나? 뭐 행동 치료를 해야 하나? 뭐부터 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서인지 행동 장애는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이지, 셋 중에 하나가 건강하다라면, 건강할 수 있다라면, 나머지 두 가지 장애도 없죠. 이게, 장애가 생겼다라면 이 세 가지가 다 병든 거죠. 병이 든 건데, 이 셋 중에서 주도적으로 뭐가 병드느냐. 이런 것이지, 나머지 두 개는 건강한데, 한 가지 병든 경우는 없죠. 특히나 여기에서 가장 중심된 것이 인지장애. 인지가 건강하다라면은 행동과 정서가 건강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뿌리가 된다는 인지장애죠. 하지만 정서, 인지, 행동은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서 먼저, 그다음 인지, 그다음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뒤바뀌게 할 때는 어, 상황별로 다른 거예요. 상황별로. 그래서 1, 2, 3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그 의사의 역할 맡은 사람이 잘 결정하는 것이 심리 상담사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의 역량인 것 같아요. 음, 그거를 음. 생각하는 게 무량의처 삼매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보면은 그 순서가 정확히 보이겠죠. 정확히. 사안마다, 사안마다. 끌어안아 주는 걸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보상처벌을 먼저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찬찬히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인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그 순서가 어긋나 버리면은, 에, 전라도 말로 배려불어요. 배려불어. 순서가 정확해야죠. 이게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서 치료가 들어가 버리면은 배려불죠. 그리고 정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처벌해도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큰 틀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사용하는 것은 그 의사의 역량입니다. 야, 또 질문 있을까요? 그 제가 며칠 전에 스님께 그래서 상과 식을 그 자동적 사고와 능동적 사고라고 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음, 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놓아도 될까요? 네, 이렇게 그 생각상을, 스키마가 있으면은 생각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의 심리학 책을 보면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스키마에 따른 자동적 사고가 나오는데 생각 그것이 자동적 사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판단식은 자동적 사고에 조금은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능동적 사고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지치료 과정에서 논박은 음,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학은
이재명 씨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논박이더만. 국회의원. 뉴스를 열심히 보면 거의 지금 뉴스를 될까요? 보고 있으면 인지치료의 과정이 가장 좋은 사례들이 날마다 나와. 날마다. 요즘 막 회의도 생중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던데 그걸 열심히 보면 그리고 또 그 G7에 가가지고 다른 대통령들을 막 가기 막 화나게 웃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그게 다 정서치료 아니에요? 그 정상들 만나서 그 스몰 토크를 하잖아요. 그것도 보통의 배짱이 아니라 어, 그 어떤 내공이 없으면은 그런 G7에 가서 그 스몰 토크를 하면은 너무나 경박하게 보일까 봐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공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 스몰 토크 자체가 그 정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총리하고 대담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다 바라만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건 정말 안 좋은 것이다라고 딱 처벌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명령이 되어졌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지 예만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 정리한 것들을 다 하고 있어. 나는 도표로 정리할 뿐이지만 이재명 씨는 실천하고 있잖아. 이번에도 그 G7에서 초청국으로 왔는데 에, 한 말씀 하라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어서 초청된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휘토류 그 희귀한 돌들 그 휘토류의 그 세계 그런 망들을 지금 빨리 그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지금 당장 세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콕콕 찝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리더들이라. 이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할 때,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장애는 제 자신이 잘, 제 자신부터가 방어기제 정서장애, 네, 스키마 장애가 있다라는 것인데, 네, 어떻게 타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좀 영혼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런 명상을 하세요. 눈을 감고 딱 명상하면서 내 이 몸뚱아리에서 자아가 좀 분리된 연습을 하시라고요. 눈 감고 내 몸뚱아리를 밖에서 내 몸과 마음을 한 1m 정도 떨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딱 붙어 있어 버리면 안 되거든. 안 돼. 명상을 할 때 1m쯤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명상을 하면 객관화가 되고 조금 덜 휘둘려요. 어,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해서 나와 남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하나의 돌봐야 될 중생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어, 그게 그 모든 중생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세요. 자기 자신도. 음. 그 어, 힘을 좀 늘려야 돼요. 어, 그 그 중간에, 네네, 말씀하세요. 사마타 명상을 할 때 사람들이 어, 망상이 너무 떠올라서 뭐 힘듭니다. 도저히 주제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스님께서 그러고 있는 나를 보세요. 같은 그러시잖아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마타가 빨리 안 되는 것이 자아가
내 몸뚱아리에 딱 붙어 있어. 근데 이제 좀 그 사마타가 되고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몸 자체도 관찰할 정도로 뚝 떨어져 있거든. 딱 붙어져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공평무사하게 이야기를나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타가 그 경계가 통과 안 돼서 윗바사나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자신의 어떤 흠결, 자신의 신체 아픔, 정신의 아픔, 자신의 단점, 그런 것조차도 그냥 관찰의 대상으로 떨어놓을 수 있어야지 뭔가를 해. 열등감, 우월감, 그런 것들에 휘둘려가지고는 그 수행이나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마타 수련을 하고 나서 윗바사를 한다고 하듯이 신우 씨도 마찬가지죠. 사마타가 안 된 사람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사마타 수련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까 스님께서 네. 행동 장애가 음, 생각, 판단, 말, 행동, 잠재의식이 밖으로 드러난 모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보통 행동 장애, 대부분 행동 장애로 그 현상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타인이나. 중생 자체 행동 장애예요, 그냥. 네. 다 장애인들이 다 네. 근데 장애인이에요. 그 행동 장애가 드러난 현상이고, 네. 거기에 이제 정서 장애와 인지 장애가 음, 같이 함께 하고, 함께하고 있죠. 네, 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음, 그 치료를 할 때 뭔가 이게 따로 단계가 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된 단계. 그 통합되어져 있는데, 그 맞춤형, 어떤 사례, 어떤 까르마를 네. 갖고에 따라가지고 그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서를 판단하는 이것은, 어떤 그것은 것이 더 두드러지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좀 그 나약한 존재다. 나약한 본성이 있다. 라고 한다는 정서치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막 분노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누군가를 막 하기 실제로 공격하려고 먼저 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서치료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행동치료나 보상처벌, 보상처벌이나 인지치료가 들어간 것이 맞겠죠. 굉장히 난폭한 깡패 같은 그런 까르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정서치료를 해버리면 그 깡패 짓을 더하게 만들어버리는.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면 그래요. 그냥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사람에게는 정서치료가 먼저 좋고, 네. 또 좀 난폭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보상처벌, 바른 행동하면 보상해주고, 바르지 않는 이제 행동하면 처벌해주고, 그것이 적절하죠. 근데 심리치료사가 잘못돼 버리면 자기가 나약해 버리면, 난폭한 사람들에게 정서치료 해준다고 해버리면, 그걸 더 난폭한 사람 만들어 버려. 그리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 이제 왔는데, 좀 끌어안아주지 않고 처벌한다고 처벌해. 상처 더 많이 나가버려. 잘해야 되니까. 잘못해버려 상처를 더 줘버린다고. 정확히 해야죠. 정확하지 아니하면은, 사람 잡지. 네,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착한 사람 컴플렉스로 누굴 사랑한다, 이제 그러면은, 서로가 다 고통스럽다. 이런 걸 알아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고 나는 뭐 사랑이 화신이다. 이래 버리면 다 뒤죽박죽. 그 조직이 다 고통스럽지. 보통 그 정서장애 치유 방법에
경청, 수용, 공감, 격려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알고 사람.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